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을 앞두고 이번 회고록이 미칠 파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 교수님 먼저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을 놓고 여야 간 굉장히 설전이 거센 상황인데요. 먼저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과거의 NLL 대화록처럼 이것도 핵폭탄적인 그런 위력을 가진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일파만파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송민순 회고록을 쓴 전 장관께서는 생각과 다르게 전개되고 기가 차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치권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 이런 회고록에 쓴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도 글로 써서 배포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이런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앞으로 정치권을 뒤흔들 큰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지난 2007년이죠. 참여정부 시절에 200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일본과 유럽 연합이 북한 인권 법안에 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찬성 97, 반대 27, 기권 60으로 통과가 됐지만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기권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왜 기권을 했냐. 이거에 대해서 그 내막을 송민순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기권을 결정을 했다. 그러지만 그 이면에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이거에 대해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우리 북한의 의견을 물어서 본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북한의 의견을 물어서 북한이 어떤 뜻인가를 보고 같이 보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을 문재인 비서실장이 당시 이것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물론 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결정은 어차피 정권의 차원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이 지금 회고록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과연 이것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전개될지 과거 NLL 발언 파문과 같이 엄청나게 큰 회오리에 휩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김 교수님, 역시 여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도 SNS상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 노무현 정부가 참으로 건강한 정부, 이런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건강한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가 이걸 배워야 된다. 이런 역공을 폈고 또 북한과 내통한 것이라고 또 비판한 이정현 대표를 겨냥해서는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SNS에 올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게 사실은 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사실은 현직입니다. 통상 이 회고록은 모든 걸 다 이제 리타이어하고 퇴임하고 이제 쓰는 건데 지금 뭐 사실 현 총장의 상황에서 회고록 썼다. 그리고 특히나 1년을 앞둔 대선 정부 앞에서 이런 민감한 이슈를 다뤘다는 것이 참 하나의 어떤 쟁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왜 기권을 선택하게 됐느냐.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게 물어보고 한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쟁점사항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 1962년도에 그 쿠바 미사일 사건의 그때 결정 과정과 굉장히 유사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도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제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데 국방부 장관은 오히려 외교적인 이 맥나머라 국방부 장관 외교적인 수단을 쓰자. 오히려 국무부 장관, 즉 외교부 장관격인 국무부 장관이 공습을 하자 이런. 그 이유는 자기들의 이해관계, 고위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거의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이 공습하면 이거 핵전쟁 난다 이거죠. 반대로 이제 외교부 장관은 동맹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하게 유화책으로 나가서는 자기 외교 못한다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예컨대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야 될 그 필요성이 있으니까 특히나 그 국면이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 바로 직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핵을 어떻게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북한을 좀 작하지 않아야 될 필요성이 통일부 장관 뭐 이런 쪽에 있었던 것이고 반면에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이 인권 결의 안에 이 과정에서 외교의 어떤 상대로 있는 외교부 장관의 입장에선 찬성을 해야 되는 또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들이 고위 관료들의 어떤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해당 사항이 좀 먼 하나의 어떤 그 구성원이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뭐 2시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는 찬성을 했었는데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엔 기권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라고 해명하는 성명을 냈던 부분들은 이 논의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회고록, 한 개인의 회고록에서 지금 출발돼서 전개되고 있는데 그걸 한 사람의 개인 회고록만 모두 믿을 수 있고 전제로 깔고서 얘기가 지속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전이었죠. 우상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문재인 전 대표는 찬성을 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런 입장을 가지고 네. 여권의 잠룡들도 굉장히 이 SNS상에 많은 글을 올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교안보 사안이 다수결로 이게 판단할 일이냐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장 교수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안보는 상당히 이제 중대한 문제고 최근에 이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송민순 회고록도 내용이 물론 북한 인권 결의안이 한 8페이지 정도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 비핵화와 관련된 회고록이 상당 부분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모들과 어떤 것은 회의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찬성이든 반대든 문재인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이 이것을 찬성했던 반대했던 우상호 지금 원내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미리 이것에 문재인 대표는 찬성했다.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상당히 이것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과거의 NLL처럼 이것을 국가기록원에 가서 이것을 공개를 하자고 끝까지 지금 공세를 펼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야당은 염두에 두고 모든 발언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시 물론 휴전 상태고 정전 협정을 맺었지만 완전한 정전 협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이제 평화 체제로 바꾸면 그런 상황이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5차 핵실험까지 가는 핵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안보의 아주 제1선에서 국민들이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야말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야당에 대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장 교수님께서는 이 북한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다수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주셨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다수결의 문제는 저도 좀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치열한 논쟁이 필요했던 시점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그때 당시도 유엔의 인권 결의안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찬성을 합니다. 이 노무현 정부가. 그러니까 전혀 뭐 거기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07년 2월 13일 2.13 합의를 미북 간에 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북핵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해 여름에 우리가 알다시피 냉각탑을 폭파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이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인권의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느냐 아니면 북핵의 문제, 해결의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느냐의 문제 일정 부분 이제 자극을 하지 말아야 될 필요성이 북핵 문제가 사실상 더 중요하게 이제 여겨졌던 부분이 그 안에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 어떤 치열한 논쟁이 끝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자극할 필요 없다. 작년에는 우리가 찬성했지만 이번에 기권하자. 뭐 이런 안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예컨대 다수결로 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지만 결국엔 이제 대통령이 하나의 어떤 의견으로 취합하고 이제 수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게 뭐 어떤 반장 투표도 아니고 뭐 투표하는 거는 좀 모양새가 그렇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인권 결의 표결을 북한에 물어봤느냐 여부를 놓고서는 당시 안보 라인에 있던 분들의 얘기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주중 대사인 김장수 대사 같은 경우에는 물어봤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나 뭐 이런 상임위를 통해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정현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기록물 열람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아주 큰 호재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호재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미국 대선뿐만이 아니고 내년 우리의 어떤 대선과 관련해서 이것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야당이 이것을 끝까지 반대할 것인가 아니면 찬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싸움의 길이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당장 TF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과거에 NLL 남북정상 대화록처럼 이것 또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압박을 하고 국회에서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 수개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랬을 때 야당을 이것을 어떻게 예봉을 꺾고 이 쟁점을 다시 다른 것을 국면전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카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야당은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을 텐데 정면 돌파해서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됐을 때 그거에 대한 지금 송민순 장관의 이런 회고록 내용이 대통령 기록물과 일치됐을 때는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수가 있고 대권 지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이재정 장관, 문재인 비서실장, 백종천 안보실장, 네. 또 김만복 국정원장, 또 김장수 지금 뭐 장관 이런 분들의 의견이 다소 다르지만 이 회고록을 만든다는 것은 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글로 쓴 건 그때 당시에 송민순 장관이 그것을 비망록에 서브노트를 해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진인지는 결국은 이것을 쟁점화를 희석시키려면 야당도 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여야가 이런 것이 치열하게 공개냐 비공개를 놓고 한동안 크게 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공개의 필요성 쪽에 좀 무게를 실어주셨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는 사실상 이 법이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외교 통일에 관한 비밀 기록에 관해서 오픈하기 위해서는 열람, 사본 제작 뭐 이런 것들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15년에 짧게는 15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이게 열람이 안 되고 사본 제작도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 의결을 하면 이걸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걸 금지시킨 거는 그만큼 중요성이 있고 이것 하나하나를 계속 열람하게 되면 사실 국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책임감 갖고서 자기 어떤 일관된 국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상 잠정적인 기간 동안 이것을 열람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 사사건건 누구의 개인의 어떤 비망록 하나, 회고록 하나로서 이제 열람을 하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럼 이제 취지가 사실 사라지는 거죠. 예컨대 이런 미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존 F 케네디 그 당시에 이제 큐바 미사일 사건 때도 그 동생이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회의 당시에. 그때 이제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인은 굉장히 이제 온건한 정책을 제시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녹음할 수 있는 권한은 딱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인데 그게 나중에 시한이 지나서 오픈이 되고 나와서 보니까 사실은 맥나마라 이 국방부 장관 하고 지금 그 당시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외에는 사실 다 강경책을 네. 제시한 바가 나옵니다. 이제 그렇듯이 사실상 어느 시점이 지나서 봐야 될 것들을 이걸 사사건건 대선이라는 것을 앞두고 이걸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국정을 문란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저도 이제 국회 3분의 2가 의결해야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야권 입장에서 이것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면 그런 극약적인 처방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새누리당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이 이 쟁점을 다른 대선 정말 우리 경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해서 대선 전국에 끝까지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국민도 불행하고 정치권도 불행하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뭐 이번 대선에서 그렇게 결코 불리한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장 교수님 이에 더해서 지금 이 새누리당에서 TF를 구성하면서 팀장을 이제 박맹우 의원이 맡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박맹우 의원과 통화해 보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추진하고 또 이게 안 된다면 국정조사까지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밝혔는데 이 국정조사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뭐 야당이 사실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번 국감에서도 봤듯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 증인도 제대로 이제 증인도 세울 수 없는 그런 것이 이제 국회법이기 때문에 여야당이 합의를 해서 하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치 공세를 해도 정치적 이득은 사실 얻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이것이 시일이 좀 지나면 앞으로 보수단체들이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차원에서 야당이 이것을 정말 조기에 종식시키고 싶다면 새누리당은 정치적인 협상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아니면 수사적인 국면이고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야당이 적극적인 대처가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송민순 전 장관이 왜 이 시점, 그러니까 대선을 1년여 앞둔 이 시점에서 왜 회고록을 썼는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약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도 하거든요. 사실 송민순 전 장관이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냈고 또 민주당에서 의원을 지내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회고록이 이제 공개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이 배경 김 교수님은 좀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그 이제 뭐 본인이 가장 중요한 커리어는 아무래도 외교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본인이 의사 결정을 안 했던 부분, 본인의 주무장관이지만 결국엔 기권이란 것이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것을 해명해야 될 일종의 면책의 어떤 과정이 필요했던 부분들을 회고록에 이제 남겨놨다. 뭐 이렇게 아주 이 플랫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사실 민감한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의 정책 효과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느 정도 이제 이 검증에 즉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이 검증 과정에 사실상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가세를 한 것이다. 뭐 그렇게뿐이 해석할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제 여권에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제 자동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계산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예컨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정치적 커리어는 상당히 좀 의심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대규모 교수들을 참여시킨 대규모 싱크탱크를 발족시키면서 이제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사안이 터져 나오면서 이 대권 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받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장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결정을 한 사항이지만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트로이카 중에 한 분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어쨌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이상 노무현 정권의 자산을 승계해야 할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찬성했던 반대했던 그걸 떠나서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지난 대선 때 그리고 이번 총선 때 안보관이 약간씩 바뀌면서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이런 타이틀을 가지면서 중도층을 이렇게 포섭하는 데 상당히 큰 공을 들였는데 이것은 뭐 현재 일이 아니고 과거 2007년도 그때 당시의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인의 행보는 과거의 어떤 정치적 행보가 미래의 정치적 일을 결정한다고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런 어떤 안보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이런 소재가 지금 터졌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색깔론을 여권이 꺼내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직도 뭐 국정감사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문제를 가지고 이 격돌해왔던 여야가 이번 사안을 놓고도 또다시 격돌하고 있는데 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뭐 이거는 지금 사실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기다리던 호재가 하나 떨어졌고 모든 사실 이슈가 굉장히 수세적인 이슈에 직면해 있었죠. K 뭐 재단이라든가 미르 재단이라든가 우병우 수석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사실 수세적이었고 방어적이었는데 이젠 공격 포인트 하나 잡은 것이기 때문에 과거 2012년도에 NLL 사건을 그 이제 사초 문제로 연결시키고 그것을 2012년 대선 때까지 국면 쭉 달려가는 그 장면을 아마 이번에도 기획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어떤 전략을 짜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이제 이 더민주당에서는 이제 NLL 어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당했고 그걸 통해서 사실 굉장히 대선 과정에서 부정적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빨리 해소시키느냐 거기에 이제 초집중을 할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대응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여야 간 지금 격돌하는 모양새 속에서 국민의당의 입장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알려진 것은 유감이지만 새누리당도 해묵은 색깔론을 꺼내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그러니까 두 당을 모두 비판하는 모습을 취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통적인 이제 양비론적인 이제 해석을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제3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양비론적으로 가면 결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격돌하는 이런 형상이 될 텐데 그랬을 때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기에서 피해서 있다. 논란의 중심에서 피해서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존재감이 상당히 없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대선 국민에서 입지와든가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한 소재가 이런 소재이라면 거절을 하겠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국민한테 관심 끌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이슈, 파이팅이 없어야 된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만은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이다 보니까 이번 회고록을 둘러싸고 역시 여권의 잠룡, 야권의 잠룡들도 뭐 득실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당 잠룡들 같은 경우에는 뭐 SNS를 통해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시장을 제외하고는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여권의 잠재적 후보들은 이 문재인 전 대표를 강하게 이제 몰아붙이고 공격함으로 해서 여권 내부에서의 어떤 정체성을 강화하고 선명성을 강화하는 그렇게 해서 존재감을 이제 증대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을 지금 할 것 같고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이재명 시장은 이 문제는 진영 대 진영의 어떤 이슈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밀리게 되면 내년 대선 구도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의 어떤 이슈가 아닐지라도 즉 문 전 대표의 문제라 그럴 때도 이거를 같이 가담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잠재 후보들이 조금 침묵하는 거는 아직은 이걸 진영 대 진영 이슈로 보지 않고 하나의 어떤 경쟁자인 문 전 대표의 하나의 개인적 이슈로 지금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영 대 진영의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될 거고 그때 되면 이제 본인도 스스로 이제 이 잠재 후보들도 결국엔 이 이슈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운영위 국감입니다. 이 부분 운영위 국감에 지금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된 안종범 수석 출석이 예정돼 있고요.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밝혔지만 어쨌든 우수석 증인 출석 문제로 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송민순 회고록 파동에다가 이번 주 운영위 국감이 겹치면서 이번 주에도 여야가 극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장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바람잘 날 없는 정치권이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지금 새로운 건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기 때문에 모든 건이 다 정쟁의 핵심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그랬을 때 당연히 이 국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애초에 혹시나 역시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감에서 운영위에서 뭐 특별한 것보다는 정치적인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특히 뭐 미르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새로이 하는 이 회고록 문제 이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뿐더러 또 다른 어떤 쟁점을 또 양산되기 때문에 운영이 본질적인 그런 측면은 상당히 비켜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이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마무리되고 나면 앞으로 남은 일정들이 입법 그리고 예산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도 역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국정감사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이슈가 하나 부각이 됐는데 이제는 다시 입법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특히나 지금 야당권에서 세법에 대한 개정안 같은 걸 내고 있거든요. 특히 이 더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당이 법인세 인상 문제를 지금 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상정을 할 경우에 하나의 어떤 이 이슈가 다시 여야 간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요즘에 정경련이 뭐 미르 문제라든가 뭐 이런 데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고 여기에 이제 재벌들이 상당한 지원을 하는데 반해서 법인세는 지금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안들이 하나의 어떤 주 무대로 부각이 될 경우에는 다른 어떤 이슈들이 잠재워지고 이 세법의 문제, 특히나 법인세 문제가 하나의 핫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매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전국 현안에 대해서 또 다양한 송민수 회고록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 전국 현안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